지난 영상에서 핵무기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봤어요.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과 보유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한반도의 핵 역사,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의 핵 역사를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은 안보 문제를 주로 미국에 의지해왔어요. 하지만 1969년 닉슨 독트린의 발표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 변경되면서 한국 정부는 국방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닉슨 독트린은 간단히 말하면 핵무기 위협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의 침략이나 내전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각국이 알아서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당시 미국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 1950년 우리나라에서 발발한 6.25 전쟁, 그리고 1955년부터 1975년까지 무려 20여 년간이나 지속된 베트남 전쟁 등 3번의 전쟁을 치렀거나 치르고 있었어요. 짧은 기간 동안 3번이나 아시아에서 원정 전쟁을 치렀던 거죠. 당연히 천문학적인 금액을 전쟁에 쏟아붓고 있는 정부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1969년 취임한 닉슨 행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아시아 정치에 대한 개입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으로 경색되어 있던 세계의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었죠. 닉슨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을 지시했거든요. 대한민국은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철수에 크게 항의했고 결국 미국은 전군이 아닌 일부 병력만 철수하기로 하죠. 6.25 전쟁 이후 한국에는 약 7만 명 정도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1971년 6월을 기점으로 2만 명의 병력이 철수했죠. 이러한 격변의 상황 속에서 박정희 정부는 자주국방 정책을 시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주국방의 목적지는 바로 핵무기의 개발이었죠.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은 빠른 속도로 진행됐어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직후인 1970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4월에는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 방침을 하달하였으며 6월에는 국산 장비 개발을 위해 한국경제공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과학연구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했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1971년 11월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계약한 고리 1호기를 착공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무기개발위원회라는 비밀기관을 설치하죠. 그리고 1973년 3월에는 주재양 박사가 원자력 연구소 제1부소장에 취임하여 특수사업 담당 부서의 책임을 맡으면서 핵개발이 본격화되었는데 이 부서가 바로 핵개발 전담부서가 돼요. 핵개발 속도만 보아도 핵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만 핵개발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도 국제사회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해요. 박정희 정부가 핵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기술 제공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고자 했지만 1972년 미국의 원자력 법안이 수정되면서 미국의 제처리 장비와 기술을 도입할 수 없어져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목표를 프랑스로 수정했죠. 1972년 5월 과학기술부 장관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산업기술개발부 장관으로부터 제처리 기술을 제공받기로 확답받고 10월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프랑스 원자력위원회 간 실무 접촉이 이루어져요. 그 결과 2년 뒤인 1974년에는 연 20kg의 핵분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처리 시설의 설계도가 완성됐죠. 그러던 와중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미국은 국제사회의 핵확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당시 한국 정부는 핵개발과 핵체계를 단번에 구축하려는 목표로 프랑스에서 제처리 시설, 캐나다에서 중수로, 미국에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려고 협상 중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로키드사의 미사일 추진체 설비 판매를 금지하고 캐나다를 압박해서 한국 정부의 제처리 시설 보유에 반대하게 하죠. 하지만 프랑스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과의 핵기술 제휴를 계속 추진했어요. 게다가 미국은 정보원까지 동원해 청와대와 유관 연구시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국방과학연구소 등 7개 연구기관에서 나누어 진행했죠.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여러 당근책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핵우산 제공 의사를 밝히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1976년에 첫 번째 팀스피릿 훈련을 시행했죠. 동시에 한국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핵연료 공급 및 군사원조를 중단하고 핵우산까지 철거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어요. 이에 한국 정부는 1975년 핵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하고 공식적으로 핵개발 포기 의사를 전달해요. 하지만 한국 정부가 실제로 핵무기에 대한 의지를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청와대 경제 제2수석비서관 오원철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을 모델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력을 갖추되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도가 공개되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원자력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되 떠들썩하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팀을 한국핵연료개발공사로 흡수시킨 뒤 발전용 원자로에서 핵연료봉을 제조하라는 임무를 지시하여 비밀리에 연구를 재개했죠.
결국 1979년 핵무기의 핵심이 되는 정제 우라늄 옐로케이크가 완성되어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81년 전반기에 핵폭탄을 완성할 수 있다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의 보고도 올라갔죠.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며 핵 개발이 전면 중단되어 이후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핵 개발 프로젝트의 완전 포기를 약속하고, 이어 집권한 노태우 정권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모두 종료되었죠. 한편 북한은 남한이 핵개발에 뛰어들었던 1970년대 말에도 큰 위기를 느끼고 있지는 않았어요. 우선 박정희 정부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북한의 대소련, 대중국 관계도 우호적이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미국이 남한과 팀스피릿 훈련을 시작하던 때에도 북한은 주체 노선을 표방하며 소련이나 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외교로 양국의 적극적인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1980년대 냉전이 종식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달라져요.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남한 정부가 소련 및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을 때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죠. 이러한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 러시아는 외무장관을 북한에 파견해 한반도 정책의 변화에 관하여 설득하려고 했지만 김일성은 그를 만나주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김일성은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는 대신 북한 지도부의 핵개발 의사를 암시하는 한편 1990년 10월 5일자 노동신문에 달러로 사고 파는 외교관계라는 논평을 내서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죠. 러시아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인 중국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공식 입장을 자제했지만 북한 내부의 반발은 러시아에 못지않았죠. 이러한 동맹관계의 변화는 북한에게 치명적이었는데 우선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이 급감했고 러시아 대신 의존하려 했던 중국 역시 지원을 줄여나갔죠. 양국의 지원 축소로 북한의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여 갔는데 1991년 북한의 국민 총생산이 7.5%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해서 10% 이상 감소했어요. 북한 경제의 빠르고 갑작스러운 추락은 국가 체제와 정권의 기반을 불안하게 했죠. 이 당시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하나는 그동안 위협의 대상이었던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핵개발을 비롯한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자위력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 지도부는 핵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균형 전략을 선택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이나 도발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죠. 물론 북한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인 1954년부터 암암리에 핵개발을 해왔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정세가 변함에 따라 핵개발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예요. 아무튼 북한은 이후 6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며 비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죠. 북한이 핵개발을 본격화하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하려 노력했어요. 우리나라도 대북 정책에 대해 정치권에서 좌우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통념적 인식과는 달리 정치권에서 추구한 대북 정책의 목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동일했죠.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남한으로의 흡수 통일이에요. 물론 방법론적으로 보수가 경제 제재와 군사적 강압으로 김씨 정권의 자체 붕괴 또는 외부로부터의 정권 교체를 추구했다면 진보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경제 정책을 통해 북한의 시장주의를 밀어넣어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추구했다는 점이 달랐죠.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는 알 수 없지만 일관성 없는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아도 좋아요. 북한은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 다종화하기 위해 그리고 도발을 목적으로 2022년에만 38회에 걸쳐 총 91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고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냉전 이후 북한은 깡패 국가 혹은 악의 축으로서 국제적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었다면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구도로 국제 정세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 미국, 일본 삼각협력의 강화에 대응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의 연대 증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2021년 9월 30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적이며 불공정한 편가르기 대외 정책으로 하여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한층 복잡다단해진 것이 현 국제 정세 변화의 주요 특징이라고 언급했다고 해요.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 환경이 도래했다는 인식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재규정하고 새로운 전략적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하면서 서방 국가의 반대 진영에 있는 북한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3월 소집된 유엔 총회 긴급 특별 세션에서 북한은 전쟁의 책임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과 같은 미국의 패권적 정책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의 입장을 두둔했고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대해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시리아 등과 함께 반대하였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었죠. 게다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10월 7일 북한은 미국은 수천 명의 사상자와 인도주의 위기를 발생시킨 이스라엘의 행위를 자위권으로 합리화했다며 대량 살육의 공범자, 인권 유린의 주모자, 중동 평화의 원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팔레스타인을 지지했어요.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이에 화답하면서 반미 반서방 세력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은 북한 입장에서 대외 환경 개선의 창이 열린 것이자 경제 핵병진 노선을 밀고 나갈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파키스탄도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전쟁을 틈타 핵개발을 성공시켰거든요.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앞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한동안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국제 정세가 변화하며 대북 정책이 더욱 복잡해질 거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혹시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두뇌질주였습니다.